어제 크렘린 궁전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연방교육부 차관의 충격적인 고백.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러시아가 혼신의 힘을 다해 키워낸 핵심 과학자들과 천재 엔지니어들이 소리 없이 그러나 대규모로 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들이 향한 목적지였습니다. 실리콘밸리도 유럽의 연구소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경로한 드미트리 차관은 직접 서울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국에서 목격한 것은 상상을 뛰어넘는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은 모든 힘을 숨겨왔었다. 그가 실제 목숨을 걸고 주장했던 사실, 마지막 투쟁의 전말이 지금 공개됩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드미트리 페트로프입니다. 러시아 연방교육부 차관으로 일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께 제가 직접 겪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겨울 모스크바 크렘린 궁전 근처 교육부 건물 7층 제 집무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톨스토이 초상화 아래 앉아 러시아의 교육 정책을 구상하고 있었어요. 25년간 교육 분야에서 일해온 저에게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교육의 본질은 강력한 국가관과 깊이 있는 기초과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오후 3시 크렘린 궁전에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드미트리 차관님, 최근 우리 핵심 과학 인재들의 해외 이주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정확한 검토와 분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상세한 원인 파악 후 대응 방안을 함께 보고해 주세요. 저는 즉시 최측근인 국제협력팀장 옐레나 이바노바를 불렀습니다. 옐레나,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관련 데이터를 모두 수집하고 분석해 보세요. 며칠 후 옐레나가 가져온 보고서를 보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지난 3년간 러시아가 국력을 쏟아 키워낸 IT, 의료, 첨단 소재 분야의 젊은 천재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대거 해외로 떠나고 있었던 거예요.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유망한 연구 성과를 내던 인재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향한 목적지였습니다. 당연히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유럽의 연구소일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출입국 관리소 통계를 보니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출 인재의 70% 이상이 향한 최종 목적지는 한 곳뿐이었어요. 대한민국. 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서울이라고? 우리의 과학 영재들이 고작 스마트폰이나 만드는 나라로 갔다는 거야. 하지만 냉정한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미래가 한국으로 증발하고 있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저는 즉시 비공개 조사팀을 꾸렸습니다. 옐레나에게 특명을 내렸죠. 유출된 인재들의 행적을 역추적하고 왜 하필 한국을 선택했는지 철저히 파악해보세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이직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분명 한국 정부나 기업들이 비도덕적인 스카우트 전쟁을 벌이거나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는 검은 공작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인재를 잃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을 당하고 있어. 3일 후 옐레나가 가져온 조사 결과는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차관님,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회와 시스템 때문에 떠났어요. 옐레나가 보여준 데이터에는 한국으로 떠난 과학자들이 남긴 생생한 증언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국립대 출신 물리학자 알렉산드르는 이렇게 말했더군요. 러시아에서는 논문 승인에만 6개월이 걸리지만 한국에서는 6개월이면 시제품이 나옵니다. 제가 10년간 연구한 이론이 실제 제품으로 태어나는 걸 봤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 의과대학을 졸업한 신경외과의 이반은 더욱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환자 1명을 위해 의료진 20명이 모여 회의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최신 장비는 기본이고 연구비 지원도 무제한이에요. 또 다른 젊은 로봇공학 엔지니어는 연구 실패가 경력의 오점이 아니라 다음 성공을 위한 과정으로 인정받습니다라고 증언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한 생명공학 박사의 말이었습니다. 한국 연구소에서는 제가 실험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말하면 다음날 아침에 필요한 모든 재료와 장비가 준비돼 있어요.
러시아에서는 예산 신청서 한 장 통과시키는 데만 3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때 과학 아카데미 부회장 세르게이 볼코프가 제 사무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큰 소리로 말했죠. 드미트리, 내가 뭘 했나? 저들은 근본 없는 속도전에 우리의 위대한 과학 정신을 팔아넘기고 있는 걸세. 진정한 과학은 인내와 깊이가 필요한 법이야. 서둘러 결과를 내려는 천박한 문화에 우리 인재들이 물들고 있어. 저는 세르게이의 말에 동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옐레나가 가져온 데이터 속 젊은 과학자들의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들의 말에는 절망이 아닌 열정과 희망이 가득했거든요. 옐레나의 보고서가 불편했지만 저는 러시아 천재들이 스스로 한국을 택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 비열한 공작의 증거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비열한 공작의 증거를 찾아내겠다. 저는 옐레나를 포함한 극비시찰단을 꾸려 한국 교육부에 공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명목은 양국 교육 협력 방안 모색이었지만 실제로는 그 위선의 증거를 찾겠다는 차가운 결의였죠. 한국 측은 흔쾌히 승낙하며 최고의 교육 현장들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내내 저는 눈앞에 펼쳐진 미래적인 도시 풍경에 불편한 감정을 느꼈어요. 역사의 깊이가 없는 그저 자본으로 쌓아 올린 껍데기일 뿐이야. 이런 곳에서 무슨 위대한 정신이 나오겠는가. 첫 일정은 서울 소재의 한 과학 특성화 고등학교였습니다. 저는 외국 사절단을 위한 보여주기식 쇼일 것이라 예상했어요. 그런데 한국교육부 국제협력 담당관이 저를 안내하며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저희 과학고 학생들은 졸업을 위해 연구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대학교의 졸업 논문과 비슷한 수준이죠.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등학생들의 논문이라니 소꿉장난 수준이겠지. 그런데 연구 결과물이 전시된 폭도를 지나치려던 순간 벽에 붙어있는 포스터들이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인공지능 딥러닝을 활용한 암세포 전이, 예측 모델 개발, 그래핀 나노 소재를 이용한 차세대 반도체 효율성 증대 연구, 바이오 연료 생산을 위한 미세조류 최적화 배양법. 주제만 보면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박사과정 세미나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포스터를 응시하자 옐레나가 조용히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차관님,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화면에는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학술지의 논문 목록이 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석박사 과정 연구자들이나 이름을 올리기 힘든 그곳에 저자로 등재된 이름 옆에는 선명하게 이 고등학교의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고등학생이 국제학술지 논문의 저자라고? 제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국 담당관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차관님. 우수한 연구 결과물은 국내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요. 벌써 여러 학생이 제1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평생의 영광으로 여겨질 일이 이곳에서는 고등학생들의 졸업 필수 과정이었거든요.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학교 옥상으로 안내된 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거대한 안테나와 함께 소형 로켓 발사대로 보이는 시설이 있었거든요. 매년 저희 학교의 연례 행사입니다. 담당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 초소형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해요. 올해로 벌써 5번째 성공이에요.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진행될 일이 이곳에서는 한 고등학교의 연례 행사였거든요. 다음 일정은 판교 테크노밸리였습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곳이죠. 저는 기업과 대학, 정부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연구개발 생태계를 목격했습니다. 회의 중에 20대 연구원들이 스스럼없이 임원에게 반론을 제기하고 격렬한 토론 끝에 아이디어가 채택되는 수평적인 문화에 할 말을 잃었어요. 회의가 길어져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저는 당연히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여유로운 오찬을 즐길 것이라 예상했어요. 차관님, 식사하러 가시죠. 옐레나가 안내한 곳은 구내식당 같은 번잡한 공간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젊은 직원들이 각자 배식판을 들고 줄을 서서 빠르게 식사를 하고 있더군요. 회의에 함께 참석했던 부사장이 자연스럽게 배식판을 들고 와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그는 밥을 급하게 입에 넣으면서도 계속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저로서는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어요.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통화를 밥도 안 먹고 저리 하는 거요? 한국국제협력 담당관이 통역해 주었습니다. 지금 중국 바이어와 긴급 계약건을 논의하고 있어요. 오늘 오후 3시까지 결정해야 하는 안건이라고 하네요. 내일까지 미루면 경쟁사에게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저보다 늦게 식사를 시작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식사를 마치고 테이블을 떠나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밥을 빨리 먹는 거요? 담당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차관님, 오히려 한국인들은 외국인들이 밥을 천천히 먹는 것에 더 놀라요. 대다수 한국인들은 밥 먹는 시간조차 아까워하며 일을 하거나 각자의 볼일을 봅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의 가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점심 식사에 2시간씩 쓰지 않습니다. 저는 모스크바의 현실을 떠올렸습니다. 점심 식사 하나를 위해 몇 시간을 소비하고 보드카를 곁들이며 불필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었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빨리빨리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 세계와 경쟁해야 했던 세대의 처절한 생존 방식이 지금 이 젊은 세대의 유전자에 그대로 새겨져 있는 것이었어요. 판교의 속도전에 정신을 차리지 못한 저에게 한국국제협력 담당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차관님, 한국의 첨단 기술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뿌리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담당관이 저를 이끈 곳은 예상 밖의 장소였어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인 울산의 한 조선소였습니다. 조선소 역사관에 들어선 저는 압도적인 규모의 선박 모형과 첨단 기술 전시물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따로 있었어요. 1970년대 허허벌판 모래사장에서 찍은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담당관은 그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것이 저희의 시작이었습니다. 도면 하나와 모래사장뿐이었죠. 역사관은 맨손으로 배를 만들던 시절부터 밤샘 용접과 시행착오를 거쳐 세계 최고의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 해상 시추선을 건조하기까지의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 기록들 속에서 러시아가 자랑하는 위대한 기초과학과는 다른 처절하고 실용적인 생존의 기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목격했습니다. 담당관은 역사관 한편에서 방문객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고 있는 한 노인에게 저를 안내했어요. 그는 자신을 이 조선소의 1세대 용접 명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허리가 굽고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의 눈빛은 쇳물처럼 뜨거웠어요. 담당관의 통역을 통해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께서는 젊은 시절 어떤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위대한 스승에게서 기술을 배우셨는지요? 노인은 거칠고 투박하게 갈라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껄껄 웃었어요. 교육이라? 그때는 교과서가 어디 있었겠소. 굶주림이 스승이었고 이 나라 자체가 교과서였지. 선진국 기술자들이 버리고 간 낡은 용접기 하나 붙들고 밤새 불똥 맞아가며 맨몸으로 부딪혔소. 노인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용접하다 쓰러져 잠들면 꿈속에서도 철판을 붙였다오. 가족들 먹여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소. 하지만 이 철판 덩어리가 태평양을 건너 석유를 싣고 오면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내 아들, 딸은 나처럼 배우지 못하는 서름을 겪게 하지는 않겠다는 마음이 있었지. 노인은 잠시 멈춤 뒤 덧붙였어요. 그 마음이 내 가족을 넘어 이 나라를 일으키는 일이라는 걸 왜 몰랐겠소. 그땐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일했지. 이어서 이제 막 입사한 20대 신입 기술자와의 인터뷰가 진행됐습니다. 그는 기술교육원에서 최첨단 3차원 설계와 스마트 용접 기술을 배웠고 최고 등급 용접사 사수에게서 고난도 기술을 연마하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젊은 친구는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군요. 당신을 성장시킨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젊은 기술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역사관에 전시된 흑백 사진 속 선배들을 가리켰어요. 저의 원동력은 바로 저분들입니다. 저희는 학교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배웁니다. 하지만 그 기술 이전에 저희는 저분들의 정신을 먼저 배웠어요. 맨손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헌신, 그리고 내 가족을 지키는 마음이
곧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는 그 책임감을요. 저분들이 바로 저희의 가장 위대한 교과서입니다. 저는 거대한 전율에 휩싸였습니다. 설령 저 젊은 기술자의 인터뷰가 미리 준비된 한국 정부의 각본이라 하여도 그의 눈빛만큼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 진실된 눈빛 속에서 저는 한국의 힘의 근원을 보았습니다. 비로소 깨달았어요. 한국의 무서운 저력은 단순히 양질의 교육 시스템이나 첨단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개인과 가족의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쳤던 처절한 마음이 어느새 나라를 부흥시키겠다는 거대한 공동체의식으로 승화되었고, 그 숭고한 희생과 헌신의 정신이 세대를 넘어 신입사원의 가슴속에까지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울산에서의 깨달음 후 저는 인재 유출이 가장 심각했던 의료 분야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의 대형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한국 담당관과 나누는 대화에서부터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에서는 가장 똑똑한 학생들이 어디로 진학하는지 아십니까, 차관님? 담당관의 질문에 저는 당연히 물리학이나 수학 같은 기초과학 분야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예상 밖이었어요. 의과대학입니다. 최고의 인재들이 의사가 되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경쟁을 벌여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의사는 숭고하지만 결코 최고의 인재들이 선망하는 직업은 아니었거든요. 담당관은 덧붙였어요. 한국 의사들의 소득은 일반 직장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큰 존경을 받고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러시아 의사들은 평범한 공무원 수준의 월급을 받거나 때로는 그보다 적게 받아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병원에 도착한 저는 그 이유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로비부터 진료실까지 병원은 혼잡했지만 놀랍도록 질서정연하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는 환자를 따라 진료실에 참관했어요. 제가 본 것은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권위적으로 지시하는 대신 마치 자신의 가족을 대하듯 친절하고 상세하게 병의 원인을 설명했어요. 컴퓨터 화면에 자기 공명 영상 사진을 함께 보며 수술, 시술, 약물치료, 재활운동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환자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환자는 의사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고, 그들의 대화는 마치 스승과 제자의 문답처럼 진지하고 깊이가 있었어요. 저는 러시아의 현실을 떠올렸습니다. 제대로 된 진료를 받기 위해 진료비 외에 의사의 주머니에 현금을 찔러주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의사의 진단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사회 전반에 팽배했거든요. 의사와 환자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 자체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더욱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이러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가 일부 특권층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일반인들이 원할 때 언제든 자기 공명 영상이나 초음파 같은 고가의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전문의와 1대1로 만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담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몇 달을 기다려야 하거나 막대한 비용과 인맥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들이 이곳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었어요. 저는 기술의 격차를 넘어 전문가를 대하는 사회의 철학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통감했습니다. 러시아 인재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바로 존중받는 전문가가 되는 것, 자신의 능력과 판단이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이 다가왔습니다. 옐레나는 저에게 차관님, 이제는 우리의 미래를 직접 만나보셔야 합니다라며 한국 유수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러시아 출신 유학생들과의 간담회를 주선했어요. 저는 이것이 제 신념을 확인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젊은 천재들이 낯선 땅에서 겪는 어려움과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하며 제 따뜻한 격려에 흔들릴 것이라 기대했어요. 간담회는 시작부터 저에게 스트레스였습니다. 학생들은 조국을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숨막히는 러시아의 관료주의, 연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경직된 시스템,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 너무나도 솔직하고 냉정하게 이야기했거든요. 반면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이곳에서는 제 아이디어가 존중받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기회가 주어집니다라며 눈을 빛냈어요.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는 제가 애써 외면하려 했던 러시아의 민낯을 가차없이 드러냈습니다. 저는 불편한 마음을 감추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회유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러시아의 미래요. 조국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 돌아온다면 정부 차원에서 파격적인 연구 지원과 특급 대우를 약속하지. 저는 실제로 해줄 수도 없는 공허한 혜택들을 떠벌리며 그들의 애국심에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한 물리학과 학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저희가 원하는 것은 돈이나 직위가 아닙니다. 저희는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원해요. 죄송하지만 지금 러시아는 그것을 줄 수 없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동의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국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 회유는 처참하게 실패했고 조국의 미래인 젊은이들에게 정면으로 거절당했어요. 간담회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제 마음은 지난 패배감을 넘어 자신의 신념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한국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깟 나라가 뭐라고 우리의 아이들을 모두 빼앗아 간단 말인가. 하지만 모스크바로 향하는 10시간의 비행 동안 제 머릿속은 분노의 불길이 꺼지고 차가운 이성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평범한 관료가 아니었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암투를 뚫고 교육부 차관의 자리에 오른 냉철한 전략가였거든요. 저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감정적인 분노나 어설픈 회유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말이에요. 한국은 이미 러시아가 따라갈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어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면 통째로 가져온다. 저는 기내에서 냅킨에 미친 듯이 무언가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식 교육 도입 같은 어설픈 모방책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대담하고 파격적인 구상이었습니다. 프로젝트 K 브릿지 모스크바 국제교육특구 설립 계획.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의 최고 과학기술대학과 대기업의 연구소를 러시아 땅에 그대로 데려오는 것이었죠.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완전한 자치권을 부여하여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연구개발 문화를 통째로 모스크바에 이식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러시아의 인재들이 굳이 서울까지 갈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 나아가 전 세계의 인재들을 모스크바로 끌어들이는 것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눈빛은 더 이상 패배감이나 분노로 가득 차 있지 않았어요. 한국이라는 거대한 적수를 만난 전사의 눈빛, 그리고 조국을 구하기 위한 거대한 계획을 품은 전략가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모스크바로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비공개 보고회를 열었어요. 크렘린의 최고위 관료들과 과학계 원로들 앞에서 한국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현실과 조국을 구할 마지막 기회로서의 프로젝트 K 브릿지를 열정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보고회장은 처음에는 술렁였지만 제 진심 어린 호소와 명백한 데이터 앞에서 점차 숙연해졌어요. 낡은 조선소 용접공의 거친 손, 젊은 과학도의 책임감에 찬 눈빛, 생명을 구하는 첨단 의료 시스템의 영상이 스크린을 채울 때 회의에 참석했던 대다수 관료들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감동했고 감탄했으며 러시아의 현실에 깊은 위기감을 느꼈어요. 제 오랜 라이벌이었던 세르게이조차 굳은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분위기는 저에게 완전히 넘어온 듯 보였어요. 하지만 단 한 사람, 방 안의 모든 권력을 쥔 최고 결정권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보고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어요.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 어떤 생각이 오가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에게 떨어진 것은 프로젝트 승인이 아닌 차갑고 무정한 해임 통지서였어요. 공식적인 해임 사유는 국가교육정책 혼란 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들려오는 이유는 훨씬 더 잔인했어요. 대한민국의 방식으로 러시아의 정신을 바꾸려 한 민족의 반역자. 저는 교육부 차관의 직책을 빼앗기고 평생을 바친 관직에서 불명예스럽게 쫓겨났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저는 자신을 내친 조국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다만 서재에서 톨스토이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좌절에 대한 눈물이 아니었어요. 조국 러시아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위대한 기회를 걷어차 버렸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쓸쓸히 은퇴했지만 제가 뿌린 씨앗은 완전히 죽지 않았어요. 제 곁을 끝까지 지켰던 옐레나 이바노바는 교육부에 남아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동료들에게 몰래 한국의 교육 자료를 공유하고 젊은 교사들과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새로운 교육 방식을 연구하고 있어요. 비록 지금은 시베리아의 찬 바람처럼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있지만 그녀와 뜻을 함께하는 젊은 교육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고 있어요. 언젠가 러시아가 진정으로 변해야 할 때가 오면 제가 남긴 그 고독한 진실이 가장 밝은 등불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저는 모스크바 외곽의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톨스토이의 초상화 앞에서 차를 마시며 한국의 소식을 찾아봅니다. 여전히 러시아의 젊은 인재들은 한국으로 떠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옐레나가 찾아왔어요. 그녀는 제게 한 통의 편지를 건넸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던 러시아 출신 젊은 과학자가 보낸 편지였어요. 드미트리 차관님, 비록 뵙지는 못했지만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보여주신 용기와 신념 덕분에 저희는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언젠가 러시아가 준비되면 저희가 배운 모든 것을 가지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편지를 읽으며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제 위대한 여정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제 꺾이지 않았던 신념은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어 러시아의 차가운 땅 속에서 조용히 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외국 관료의 눈을 통해 바라본 우리의 모습은 어떠셨나요? 우리 선배 세대가 맨손으로 일궈낸 기적,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새롭게 보이셨을 겁니다. 때로는 너무 가까이 있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시간이 지나야 빛을 발하는 법이죠. 여러분이 살아오신 그리고 살아갈 그 시간들, 그 땀과 눈물이 바로 오늘 대한민국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그 마음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남겨주신 생각 하나하나가 저희 코리아 공감의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